뇌성마비라는 말과 뇌병변 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같은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 뇌성마비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뇌에 비진행성 손상이 발생하여 운동 및 자세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로, 이로 인해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지각의 변화, 지적 능력의 저하, 의사소통 및 행동장애, 경련 등이 흔히 동반되는 질환군입니다. 뇌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기준은 태아 혹은 영아기를 포함하여 대략 생후 2세까지를 말하고, 간혹 드물게 만 5세까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받은 비진행성 뇌손상 자체는 일회성이고, 진행되지 않더라도 운동기능 장애의 증상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동반된 증상과 합병증 또한 아이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9년 발표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국내에서의 뇌성마비 유병률은 1000명당 2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성마비에서 동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신체 기능의 장애를 뜻하며, 일정 기간 지속적인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서 고착될 경우 뇌병변 장애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시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관찰되는 장애에 대하여 판정을 시행하며, 소아의 경우에는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조산으로 뇌실내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 발달이 늦는 것 같은데 뇌성마비로 진단받게 될까요? 뇌성마비는 출산 전, 분만 전후, 출산 후에 언제든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 또는 여러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주요 위험인자는 조산, 자궁 내 발육지연, 뇌출혈, 쌍둥이 임신, 감염, 출산 전후 저산소증, 호흡곤란, 머리나 목의 손상, 육모막염과 같은 태반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산아와 1500g 미만의 저체중 아에서 뇌성마비 유병률이 현저히 높아, 현재로서는 조산과 출생 시 저체중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며, 2017년 발표된 한국 뇌성마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각각 60%씩이었습니다. 뇌실질 내 출혈,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만삭 출산이더라도 유전적 이상, 주산기 가사, 출생 전후 시기에 발생하는 산소 부족 및 심한 호흡곤란, 주산기 감염 등의 이유로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뇌성마비의 원인이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성마비의 진단 시기와 뇌성마비로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뇌성마비는 조기에 진단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성마비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뇌성마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운동 발달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거나 뇌성마비와 관련된 위험인자들, 가족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병력 청취, 그리고 평가자가 아동의 운동 발달 능력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자는 근긴장도 및 자세를 평가하고 운동 능력의 제한으로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보행을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뻣뻣하게 걷지 않는지, 까치발 또는 웅크린 보행 등과 같은 이상 보행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뇌 영상 검사로 신생 아기에는 열려있는 대처문을 통해 뇌 초음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뇌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내성마비 아동의 85 내지 90%에서 뇌 MRI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MRI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모두 내성마비로 진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MRI를 통하여 뇌 손상 영역 및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임상 증상과 함께 해석해야 뇌성마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해 뇌성마비 위험 요소가 있는 아동들은 발달 지원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발달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 심장 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시력이나 청력, 행동 문제, 의사소통 문제, 구강, 영양, 인지발달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내성마비로 진단받은 아동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예정일보다 8주 일찍 태어난 조산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이가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출혈이 심하지 않으니 지켜보고 검사도 몇 번 더 하면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뇌출혈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반면에 운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몇 주를 더 지켜봤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초기에는 뇌 초음파 검사로 뇌출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교정 연령으로 40주 되었을 때 뇌 MRI를 찍었고 뇌 MRI에서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이 발견되었고 뇌성마비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선생님도 만나고 발달 검사도 하면서 운동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아이가 15개월이고 경직성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뻗침이 좀 심한 편인데 보톡스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보톡스 치료를 하면 뻗침이 줄어들까요? 뇌성마비 아동에 있어서 뻗침 또는 팔다리가 뻣뻣해라는 표현은 아동이 운동 반응이 항진되어 뻣뻣해 보이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경직이라고 합니다.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서 경직 감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 중재요법입니다. 특히 국소적인 경직 치료에 효과적이며 까치발 보행을 할 경우에는 종아리에, 무릎과 골반이 경직이 심할 경우에는 허벅지에, 팔꿈치가 꼬이는 상지 경직의 경우에는 아래팔 등에 선택적인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4세 미만의 관절 구축이 없는 아동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연령과 질환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경직 완화가 가능합니다. 주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직이 심한 근육을 정확히 선정하고 해당하는 근육 내로 약제를 정확하게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거나 초음파를 보면서 근육을 찾아 주사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원하지 않는 근육의 근력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고 주사 부위의 통증, 감기 증상과 같은 일시적인 피로감, 오심,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효과가 주사 후 약 3 내지 6개월 지속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치료 간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시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극적인 운동 치료뿐만 아니라 보조기, 석고 고정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